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자칫 신용 위기를 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리만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연착륙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더보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길이 얼마나 될까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도 큽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들인데요. 신용 리스크와 내년도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 직접 전문가를 찾아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본사입니다. 이곳에 있는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보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오늘은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본사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우리 신용 리스크, 미국을 둘러싼 신용 리스크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뒤를 보시면요, 이렇게 스튜디오를 하이투자증권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홍보하는 건 맞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하이투자증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그쪽에서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주식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걸로 돈 1,000원 받은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데 뭐라 좋다고 말할 방법이 없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입니다. 네, 제가 참 증권업계에 존경하는 정말 스승님이시자 또 전문가시고. 네, 근데 이코노미스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구분을 좀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조금 한 번만 요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역할은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 경제를 분석을 해서 저희 애널리스트라든지 또 주식 전략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자료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선생님격이군요. 선생님보다는 스승. 노예라고 봐야겠죠. 노예요? 밑바닥 일을 다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또 뒤에서 더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또 정말 넓은 범위의 전문. 그러니까 사실은 한 증권사를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자리를 모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리포트. 오늘 방송은 11월 21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리포트를 내주셨어요. 알쏭달쏭한 미국과 유럽 경기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참 옆에 있는데 죄송해요. 내용에 비해서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목이 정말 알쏭달쏭해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방송 단체 채팅방,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 리포트는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해도 되죠? 예. 네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시장의 관심이 물가와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 이런 상관관계에서 점점 이제 신용의 문제, 최근에 특히 FTX 거래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신용이 우리 경기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니, 경기가 잘못해서 신용이 흔들리면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야? 자산 시장이 잘못하면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은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거고 내년에 경기 안 좋아질 거라는 건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기 안 좋아지는 게 얼마만큼일 것이냐 그것은 결국 신용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최근에 FTX 사태를 말씀하셨지만 과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당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이제 신용이라는 부분의 위험이 커졌고요. 그것이 고용시장이라든지 또 은행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결국은 이제 건드리면서 경기 침체 자체의 골이 깊어지고 또 장기화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팩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자칫 신용 위기를 건드리면서
뭐 말씀드렸던 그러한 리만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내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연착륙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네. 소위 말해서 경기 경착륙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심화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어떤 반등 자체를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봐야 될 거는 신용 리스크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 리스크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좀 구체화적으로 어떤 것들을 신용 단적으로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죠? 드리면 망하는 위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든 금융기관이 망하든 뭔가 또 국가가 망하든 이러한 그 어떤 부도에 대한 위험 자체가 얼마만큼 커졌느냐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이제 신용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산을 그 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가 나고 네, 뭐 예. 그런 리스크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자산들이 아까 붕괴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들에 대한 우려들이 큰 것입니까? 그거는 뭐 채권이나 주식시장 다 공이 다 비슷한 부분들인 네.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신용 리스크와 관련돼서 우려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네. 보면 우려되는데 하나는 국제시장입니다. 국채시장. 아까 최근에 뭐 영국 사태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지만 지금 워낙 그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은 상황에서 물가 자체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금리를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채시장,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발작 뭐 이런 것들이 나서 뭐 영국 같은 사태가 더 확산된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2010년 초반 때 경험했던 유럽 재정 위기일 텐데요. 뭐 그러한 위기 자체가 이제 대발될 수 있다. 그것이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리스크 자체 그것이 하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해서 이제 망할 수 있는 위기.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의 또 다른 거는 중국 시장. 중국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중국 신용 리스크를 많이 말하는데 지금 그러한 그 국제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으로 해서 뭐 기업도 망하고 뭐 국가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상당히 이제 큰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뭐 이미 FTX 사태를 보듯이 뭔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이제 낮아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금리 자체가 뭐 여기서 올리는 것도 사실은 뭐 문제이긴 하지만 금리가 사실은 안 떨어진다. 그래서 물가 때문에 시중금리 자체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부담 자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 자체를 상당히 키울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유럽의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 미국도 보게 되면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사실은 미국도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자칫 망할 수 있다라면 그 망한 것들 자체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넘어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서 기업들이 망하게 되니까 고용시장도 악화되니까 경기 침체의 골 자체가 상당히 이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각 곳에 사실은 좀 신용 리스크, 부도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네. 좀 산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용 리스크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 신용 리스크의 조짐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아니면 조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까? 일단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초기 단계로 보는 건 저희가 이제 보는 지표 중에서 보게 뭐 저희 책자라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는 국채 금리에서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이제 상당히 이제 부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네. 기업들의 그 회사채 그 금리 자체를 뺀 걸 갖고 저희가 이제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무수익으로 빌릴 수 있는 금리하고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안고 빌릴 수 있는 돈의 그 금리의 격차 이게 벌어질수록 결국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신용 리스크 자체를 상당히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 리스크,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아직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크게 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스프레드 자체가. 네. 이제 그것이 최근에 우리나라 자금 경색 현상 이것이 사실은 대변돼 준 거를 저희가 이제 좀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조금씩은 조금 이제 들썩거림이 시작이 네. 됐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단기적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긴 좀 어려웠고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뭐 레고랜드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게 잠재해 있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게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더 이제 확대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망하고 네. 또 가계부채 리스크 자체, 뭐 부동산 위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러한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지금 유동성 정책도 피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 확산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해주신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우리가 신용 리스크의 위험을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그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결국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돈을 조달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 되면 그 자체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다. 왜? 돈을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곳들이 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구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시장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용 스프레드를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시장의 우려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은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신용 리스크 우려로 인한 경기 악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용 리스크 자체가 이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국 이제 관건인데요. 사실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보는 거는 지금 결국 이 신용 리스크가 더 여기서 확산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뭐 올해 뭐 4% 가까이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린 상황들이 있어 여기서 내년에도 뭐 진짜 뭐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7%씩 정책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상당히 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겠죠. 더구나 미국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이제 모기지 사태를 저희가 2008년에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부실이 다시 또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정책 금리 사이클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뭐 둔화시키느니 뭐 내년 1분기에 금리 인상 사격이 종료되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연준이 이제 미국의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단계에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1분기에 좀 종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금방 말씀드린 미국에도 뭐 FTX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신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물가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용 리스크 확산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고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용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빌런 역할을 했죠. 뭐 물가 상승에 뭐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해서 임금 상승률이 오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 하려해서 고용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식기를 모든 사람이 좀 바랬는데 사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국 고용 시장은 상당히 뭐 진짜 말씀드린 대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탄탄함이 뭐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내년도 소비 경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면 경기가 더 악화되고 그것은 당연히 기업의 어떤 부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자 상환도 못 하게 되겠죠. 그런 어떠한 신용 리스크 자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소비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미국 이렇게 보게 되면 소비 심리 자체는 거의 역사적 하단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소비는 상당히 탄탄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부분이었지. 그럼 왜 그 심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보면은 결국 고용 시장이 아직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소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산업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 자체가 여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용 위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시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화이트 칼라 위주로 해서 이제 우리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과거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좀 줄이고 있다. 근데 내년도 되면은 이제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이익에다가 더 기업 각각의 이익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반론들도 있습니다. 좀 부정론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전향론적으로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고용 시장이 내년에 더 탄탄하다고 보는 거는 미국의 좀 구조적인 요인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요? 예, 제가 뭐 저희 회사 당사 뭐 그 유튜브에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첫 번째 부분은 이 인구 사이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고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이 맞고 네.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일찍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공백 자체를 제대로 못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들 자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경제활동 근로에 참여했는데 미국이 의외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초년병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퇴하시는 분들의 갭을 잘 못 메워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이민자 문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제 이민자를 잘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보면은 이제 불법 이민자 뭐 또 사회 저임금 자체는 결국 이제 이민자들이 결국 이제 메꿔줬는데 네. 그 부분을 메꿔주지 못하다 보니까 정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근로자들을 갖다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의 그 노동 수요 자체를 정상적인 부분에서 땡겨다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네. 생기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리쇼링 정책이라고 하죠. 미국이 이제 투자를 계속 이제 끌어들이는 거.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고용 창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의외로 좀 견조할 수밖에 없는, 또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반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블루칼라,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뭐 물류센터에서 몇 명이 해고됐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본다면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민자가 줄어들고 트럼프부터 시작돼서 인구 구조가 바뀌는 이런 좀 거시적인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용 리스크가 이제 소비의 어떤 탄탄한 것을 기반으로 그래도 좀 버틸 힘이 있다. 한마디로 펀더멘탈적으로 좀 받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또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궁금이 있어요. 신용 리스크가 만약에 그럼 이제 최악도 항상 우리가 상정하고 투자를 하니까요. 신용 리스크가 만약에 커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함에도 그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뭐 환차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신용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위험자산 좀 전반적으로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성을 단적인 예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뭐 겪어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 우리나라도 반토막이 났었죠. 네. 2000 가던 게 뭐 9000도 깨졌던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의 그 연도별 우리가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2년 연속 그 주가가 하락한 게 그 1970년 이후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차 오일 쇼크 당시였고요. 두 번째는 그 2001년에 IT 버블이 꺼졌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1차 오일 쇼크는 뭐 74년, 70년. 예, 그때는 사실은 뭐 인플레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2001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 기업들이 상당히 망했죠. 네. 망했고 고위에 뭐 기업을 하실지 모르지만 앨런 사태라고 해서 이제 회계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네. 또 한 번은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신용 리스크의 어떤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저희가 이 IT 버블 붕괴 당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경기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주식시장이 회복하는데도 단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까지 주가가 계속 박살이 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 신용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는 상당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네.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이제 소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위기가 터지면 여기서 빨리 이게 부양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위기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월이 금리를 막 올리려고 했을 때 미국의 글로벌 IB들이
예전에 볼 것처럼 파월이 볼 것처럼 금리를 올리다가는 자산의 레버리지 때문에 신용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신용 리스크를 지적할 때랑 지금 연준을 보면서 그 미국에서 지적하는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좀 달라졌을까요? 뭐 대표적인 보시기에는 물가죠. 그 당시 물가가 이렇게 그렇죠. 뭐 올라갈지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고 또 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사실은 또 올해 초에 써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자체가 다 커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가속화된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도 지금 자산이라든지 신용 리스크 쪽에서 오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이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저성장 쪽에 사실은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뭐 정책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 위기 과정을 극복하는 데서 또 하나 역할을 해준 건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뭐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부양을 해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역할을 못 해줄 수 있다. 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황은 더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연준이 과거에는 금리를 쭉 올리는 기조를 이어가다가 이제 자산 레버리지가 너무 있고 한마디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정말 오히려 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더 박살이 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런 신호들이 이제 시장에 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부터는 그런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일찍 보면 내년 초부터는 분명히 그게 나올 것 같고요. 이미 FTX 사태라는 부분 자체가 그것의 뭐 계속 말씀한 하나의 단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위기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 주택 경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경기. 예, 그동안 사실은 워낙 그 과열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가격 상승률에서 보게 되면 뭐 저희는 이제 통계로 보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아직도 뭐 두 자릿대 거의 전년 동월비로 보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택 지표를 보게 되면 이미 주택 경기는 급속히 냉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뭐 냉각이 되고 있다는 말처럼 미국의 지금 주택 경기도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 되기가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가면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우려를 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주택 다 우리나라보다 더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금리 상승이 여기서 더 됐을 경우에는 주택 시장의 냉각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그거는 이제 FTX 사태와 더 심각하다는 것이 FTX 사태 자체는 금융기관에 별다른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뭐 대출 상환을 못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연준이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준의 고민은 이제 얼마나 이 금리의 높은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로 시장의 관심도 이제 점점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초가 되면. 지금 우리 이코노미스트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 금리 기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물가가 의미 있게 하락을 해야 될 거고요. 연준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물가 파이터라는 어떤 중요한 책무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결국 간과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 시대는 뭐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중물가 중금리 시대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물가 중금리 시대.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기 그러니까 과거처럼 빨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더디게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속도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못할 거다. 만약 경착륙이 된다라고 하면 뭐 물가 속도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착륙이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그렇게 보면 내년 말 정도 돼야 금리 수준이 뭐 연준이 원하는 2%대 이하는 못 갈 거고 결국 한 3% 초반 중반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그림이 아니겠냐. CPI 기준이니까. 예, 소비자 물가 기준. PC 디플레이터를 기준. 아니요, 소비자 물가를 기준해서 기준해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돼야 금리 인하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라야 연말 정도 돼서나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내년 연말 정도부터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연말부터 내려가면서 다시 2%대 금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세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길어지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구조적인 요인을 생각하면은 2%대로 가는 거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어찌 보면 또 2% 이하, 정책금리 2% 이하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뭐 양적 완화도 뭐 하고 해서 사실은 1%대 금리, 뭐 0%대 금리에 사실은 저희가 적응을 했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2% 이상의 어떤 금리 수준도 사실은 뭐 경제가 사실은 무난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기초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착륙, 경착륙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거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연착륙이고 뭐가 경착륙이지? 저도 기초적인 걸 좀 갑자기 여쭤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저 뭐 딱 어떤 기준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네.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 뭐 1년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으로 사실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결국 경착륙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한 2분기 또 3분기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 공간을 사실은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제 연착륙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성장률 둔화폭이 되겠죠. 뭐 마이너스 뭐 0.2, 0.3 뭐 이렇게 뭐 성장률이 기록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경착륙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 이하 어떠한 성장률 자체가 사실은 좀 나와야 사실 경착륙으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작해요? 네. 자, 미국 경기가 미안해 다시 할게. 연청시. 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내년도 연착륙, 미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해서 한 상반기, 뭐 길면 3분기까지 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연말에 내년 연말에 페드가 금리를 다시 인하로 되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면 위험 자산은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내년의 위험 자산 전망. 인하라는 부분 자체가 뭐 워낙 사실은 금리 인상에 올해 어떤 뭐 혹독하게 되어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시그널 자체가 시장에 사실은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단순히 어떤 금리 인하 하나만 가지고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오히려 조금 보는 거는 내년 연초를 좀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게 말씀드린 금리 인상 사이클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일단은 뭐 종료가 된다면 해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올 겨울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뭐 설왕설래는 많습니다만 결국 내년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두려워져 있는 먹구름 자체가 결국 해소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위험 자산들이 좀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연착륙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뚜렷한 시그널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 완화가 되는 내년 1분기 그것이 정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은 그때부터 사실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그 주식 투자를 막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때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다 죽어간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오르는 아주 어려운 그런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유럽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시기가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 유럽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 않았나요? 예, 저도 뭐 올해처럼 유럽 얘기를 많이 이제 자료를 많이 쓰고 했던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주식 그 올해 연간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외인 게 유럽이 상대적으로 올해 수익률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화들짝 놀란 영국만 하더라도 연초 이후 지금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본전을 찾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지금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게 거의 뭐 코스닥 기준으로 30% 가까이 빠졌는데 영국은 사실은 0%고 독일은 한 9% 정도밖에 안 빠졌고
상당히 의외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왜 왔냐라고 보면 물론 아직 좀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올해 유럽 통화 가치 자체 뭐 파운드화도 그렇지만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조금 효과를 좀 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 심리 지표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그 최악의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실물 지표 우리가 뭐 산업 활동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려만큼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판매인데요. 올해 10월 달에 유럽 자동차 판매가 플러스 12%가 증가했습니다. 네. 뭐 에너지는 아니래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러한 그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유럽 자동차는 오히려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유럽의 힘이 어디서 오냐? 아까 뭐 미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도 고용시장 자체가 워낙 탄탄합니다. 네. 지금 유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통계 작성, 그러니까 1999년 이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독일 역시 실업률이 거의 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뭐 지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유럽을 좀 떠받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 대란, 뭐 최근에 다행스럽게 참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서 네, 그렇죠. 이러한 리스크 자체를 좀 에너지 대란을 피하고 내년 봄부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유럽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조금 모멘텀 자체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럽 경기, 유럽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까지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증시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느끼는데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 내년에 위험 자산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뭐 주식시장에 근무한 지가 벌써 한 뭐 3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요. 상당히 부침도 많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면 상당히 좀 인내가 필요한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 인내라는 부분도 한편에서 보면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인내가 조금 뭐 좀 저희가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좀 겨울철이 좀 지나고 나면 항상 늘 봄이 왔다라는 부분에서 주식 시장에도 뭐 내년에 여러 가지 좀 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올 겨울만 좀 잘 넘었으면 또 내년 봄도 따뜻한 또 봄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주식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지 않은 증권사에서 하는 조언이니까 상당히 좀 신뢰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께서 윈터가 지나고 나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좌에도 지금 겨울일지라도 봄이 또 오시는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